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지적법을 모두 마쳤어요. 지적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보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아주 어렵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용도 복잡하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12문항에서 10문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요, 중요한 개념들은 다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월에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인데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잘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적법 하면서 특별히 암기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법도 잘 이해만 하시면은 숫자들은 나중에 살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꾸 읽다 보면요, 숫자들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따로 외우려고 안 해도 조금씩 거의 이해를 통해서 거의 암기가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지적법보다 좀 더 이제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데 조금 더 이제 어렵긴 합니다만 재미있는 이제 등기법을 하게 됩니다. 등기법. 그럼 먼저 등기법과 관련돼서는요, 여러분 먼저 칠판을 통해서요, 등기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제 등기법의 의미 같은 거 이런 걸 먼저 다루도록 하죠. 자, 여러분 물권법 시작하셨죠? 물권법. 자, 그러면은요, 등기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된 법은 어디냐면요, 민법에서 나와요. 민법에서. 그럼 여러분 민법 물권법은 185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법률행위 파트가 있고 185조부터 이제 물권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민법 185조에서는요,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나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들을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정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법에서 딱 정해져 있는 종류, 그 내용만으로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죠. 그래서 185조에 물권 법정주의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조문 186조예요.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문.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조문이니까 186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까지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186조니까 배우셨겠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하고 발생 변경 소멸, 이걸 변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제 186조.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 됩니다. 자, 등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이런 거죠.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민법 법률행위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이걸 법률행위라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 되죠. 계약. 그럼 계약 중에서 대표적인 건 매매 이런 거죠. 매도인이 물건을 팔려고 했으니까, 매수인이 물건을 사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팔려고 하지 않았고 사려고 하지 않았으면 권리는 변동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예, 법률행위. 개념이 어려우면 그냥 계약이나 매매 등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법률행위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기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등기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이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뭐가 되느냐, 이 물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요, 공시가 되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사람이 물권자다라는 것을 그 전에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를. 근데 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동사는 이제 점유나 인도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법률행위의 경우만 이제 필요한 거예요. 법률행위 매매하게 되면은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찻집에서 모여가지고요, 당사자들 계약하잖아요. 둘이만 알잖아요. 둘만. 그 다음에 당사자들끼리 등기소리 넘겨줘요. 잔금 치르고. 그럼 당사자들만 알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소유권을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등기소리를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사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등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은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당사자가 찻집에서 등기소리 넘겨주고 뭐 넘겨봤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공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등기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의 이제 공시 방법으로 등기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근데 요 다음 조문에 보면은요, 187조를 보면은요, 이런 게 나와요.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가 아니고 물권이 변동되는 건 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은 변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이요. 대표적인 것이 상속 이런 거죠. 상속.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X 부동산을.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누가 소유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망했으면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소유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상속인이요. 이 사람에게 상속인이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배우자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어요. 그럼 누가 상속할 것이냐? 누가 상속할 것이냐? 그럼 우리 법에서요. 상속을 받는 사람을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1순위는 직계 비속이 상속을 받아요. 자식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 직계 비속. 여기서 비속이라는 단어는요. 내 밑에 학렬이 내 아래예요. 자식, 손자 이쪽으로는 비속이라고 해요. 비속. 아래. 근데 직계 비속 그러니까 조카는 빠지는 거예요. 조카는. 그러니까 직계 비속은 아들, 손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직계 비속이 1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으면 2순위로 상속받는 사람이 직계 존속이에요. 존속은 나보다 학렬 위쪽이에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직계라고 했으니까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쪽으로만 되는 것이지 삼촌은 해당이 안 돼요. 고모, 이모는. 직계니까, 직계. 그래서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이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한 푼도 상속을 못 받습니다. 없을 경우에만 부모가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누가 상속받느냐? 나의 형제들이 상속받아요. 형제. 내 이제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내 형제들이 상속을 받아요. 근데 형제도 없어요. 형제도.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사촌. 사촌까지. 사촌 이내에 이제 친족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도 없으면요. 보통 형제자매가 이제 2촌이 되는 거잖아요. 내 형제자매가. 내 아버지는 1촌, 내 자식은 1촌. 형제자매는 2촌이 되는데 왜 형제자매도 없으면요.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이요. 삼촌들이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 그러면은 삼촌이니까 내 친삼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모, 삼촌, 이모 다 삼촌이죠. 우리가 아버지 피만 받은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피도 받았기 때문에 이모, 외삼촌도 다 똑같은 위치가 있는 거죠. 근데 삼촌들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촌들이 상속을 받아요. 사촌들. 그러면 여기까지 상속을 받습니다. 물론요. 배우자가 여기 빠져있죠. 배우자는 어떻게 받냐면요. 자식이 상속을 받을 때 자, 이거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을 할 때가 재밌어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할 때는 재미가 없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속을 그러면은 배우자는 어떻게 받냐면요. 직계 비속이 상속을 받을 때 배우자는 이 직계 비속 자식들하고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상속을 받을 때 이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요. 근데 배우자는 이때요. 좀 더 많이 받아요. 5화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만약에 3명이 있으면요. 갑한테 자식이 만약 여기에 이제 배우자 을이 있고 자식이 만약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A, B, C 3명이 있으면요. 자식들이 먼저 상속을 받는 거죠. 부모로 갑에 대한 부모는 뭐 D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식 있으면 이 사람 상속 못 받는 거고요.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 이 사람이 1대1 자식들은 똑같이 받습니다. 1대. 그다음에 배우자는요. 5화를 가산해서 1.5예요. 그러니까 1대1대1대 1.5 이렇게 상속받아요. 그럼 자식이 2명이면은 1대1대 1.5. 자식이 1명이면은 1대 1.5.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배우자 몫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상속을 받아요.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는 있어요. 그럼 배우자가 다 상속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얘들은 상속 못 받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아요. 이게 현행법입니다. 현행법은. 그러면 현행법은 어디까지 상속을 받아요? 사촌까지.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사촌도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5촌이에요. 5촌. 당숙내 자식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촌이에요. 5촌 한 명 있습니다. 얘는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법에서는 인정이 안 되죠. 그럼 상속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재산은 국가가 가져가요. 근데 만약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원래 자식들이 적게 나니까 법을 개정해서 만약 6촌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법을 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얘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사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은 상속을 못 받게 되고
법을 개정해서 6촌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가 상속권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의 대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변동이 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갑이 이제 사망했는데요. 배우자도 없고 유일한 자식으로 을이 한 명 있습니다. 유일한 자식으로. 배우자도 없고. 자, 그러면 갑이 사망하면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까? 을이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때 갑 앞으로 등기가 돼가지고 최초로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X 부동산이 있다고 했을 때요. 이 부동산은 누가 소유하느냐? 갑한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갑이 사망했더라 이거죠. 사망했으면 이 부동산은 누가 소유하느냐? 우리가 사촌까지는 몰라도 자식 있으면 자식이 상속한다는 것은 상식이죠. 죽으면은 자식이 상속한다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요. 갑이 사망했네? 그러면 자식이 소유하겠구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시를 하라는 것인데 상속을 통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에는요. 등기 없이도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등기 안 해도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은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면은 자식이 소유자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등기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등기 없이도 권리가 변동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시라고 하는 것은 장사자 찻집에서 이루어지는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시 없이도 변동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등기를 해야만이 또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갑이 사망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적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자마자 그날 가가지고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그러면은 갑이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이 사람이 X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망과 동시에 갑이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데 등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요. 등기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 없는 물건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것이 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상속이 대표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186조 단서에 보면은요. 근데 이 사람이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처분을 하고자 하면요. 이때는 또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등기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씩 이제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건물을 지었어요. 신축을 했습니다.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으면 아직 건축물 대장에 등록도 되지 전이고요.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갑 앞으로. 그럼 아직 등록은 안 돼 있고 등기도 안 돼 있어요. 준공검사가 4월 1일 날 떨어지게 되면 이 물건은 등기도 안 돼 있고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 누가 소유자냐? 등록도 안 되고 등기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씁니까? 당연히 지은 사람이 소유자일 거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누구든지 이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요.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바로 이 물건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 없이. 그래서 갑이 최초의 소유자라고 해보죠. 갑이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에요. 법률행위 없죠. 법률행위 없이도 당연히 등기 없이도 신축한 사람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팔고 싶어요. 을한테. 매매를 통해서 팔고 싶습니다. 자, 팔고 싶으면은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근데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 사람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사람은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먼저 어떻습니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야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할 생각이 없으면 등기 없이도 계속 이 사람이 소유자지만 처분을 하려면 그러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하지만 처분해서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려면요. 내 앞으로 먼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요. 잔금 다 지급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 앞으로는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인 거죠.
그러니까 을한테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습니까? 갑 앞으로 등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줘야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사망을 했어요.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하게 되는데 유일한 상속이 병이라고 해보죠. 병이라는 사람은요. 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죠. 상속.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을이 사망하면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 사망해버리면은 아직 등기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 되는 거죠. 을이 소유자였는데 을이 사망했잖아요. 사망했으니까 이 사람의 유일한 상속인이 병이잖아요. 그러면 병 앞으로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도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등기부로 을로 돼 있어가지고 을을 찾아가 봤더니 물건 사려고 찾아가 봤더니 이 사람이 사망했더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당연히 그 상속인 소유자죠. 이 사람은 뭐예요? 등기 없이도 상속이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나 이 병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정에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정에게 매매를 통해서 이제 처분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정은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 사람은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로 취득하려면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잔금 다 지급하고 이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병이 소유자죠. 을은 사망했으니까 병이 소유자 되죠.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먼저 병 앞으로 등기를 한다. 이 사람 소유자였으니까 등기를 한 다음에 사해가지고 정 앞으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은 결국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의 변동,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은 처분하려면은 등기가 돼야 처분할 수 있으니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이요. 여러분, 민법에서 규정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법, 문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 을이라는 사람의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갑도, 최초의 갑 또는 병, 상속받은 사람은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렇게 처분하려면 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처분할 때 등기를 해야 된다.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그 자체를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는 돼 있어요. 이렇게만 규정돼 있지.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등기를 해야 되는지 그 주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는지 그 등기하는 방법이죠. 방법. 그 절차에 대해서는요. 우리 민법에는 따로 규정을 해놓고 있지를 않아요. 민법은 그렇지 않아도 조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으니까 이 절차까지 다 규정하려면 민법이 그렇지 않아도 조문이 많은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절차는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인데 이런 것도 쉽게 바뀔 수 있는데 조금만 바뀔 때마다 민법을 다 개정해야 되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민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니까 잘 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절차, 사소한 절차까지 민법에서 규정하는 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요. 민법에는 규정을 하지 않고 원래 민법에 규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등기하는지 방법도 규정을 해놔야 될 텐데 민법이 규정하지 않고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따로 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시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률이에요. 민법의 부속법률. 그러니까 민법의 부속법률. 원래 민법이 규정해야 되는데 따로 나와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의 부속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반 이상은 민법 내용이에요. 반 이상은. 우리가 같은 공시법으로서 지적법하고 등기법 두 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등기법 하다 보면요. 지적법의 내용은 거의 등장을 안 해요. 가뭄에 콩나듯이 등장을 하는데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가요. 왜? 민법에서 등기하라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절차를 등기법에 규정해 놔야겠죠. 근데 민법에서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민법에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 등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유치권, 나중에 여러분이 민법 시간, 물권법 시간에 공부할 텐데, 유치권이나 점유권 이런 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동사는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서니까 따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민법에서 등기를 해야 된다, 또는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은 그 절차를 규정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만 민법에서는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등기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민법이 전제가 되는 거죠. 민법에서 등기할 수 없고 등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따로 부동산 등기법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없고 민법에서 등기해야 되고 등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 등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등기 절차.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을 계속 가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부속 법률이기 때문에 등기법은 민법을 잘 알면은 등기법이 좀 편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안다고 해서 등기법이 이렇게 또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민법을 아예 모르면요, 등기법은 아예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그러니까 민법의 심화 강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심화 강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근데 우리는 민법과 등기법을 지금 같이 공부하잖아요. 같이 공부하니까 민법을 아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에 등기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등기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민법의 이제 내용들을 좀 알아갈 거 아니에요. 알아가면서 이제 등기법이 좀 쉬워지기 시작해요. 또 한편에서는 민법 시간에 몰랐던 내용을요, 등기법 통해서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법 했지만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등기법 하면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과 등기법 함께 간다. 굉장히 민법의 부속 법률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민법을 전제로 해서 등기법이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 시간에 뭘 다루냐면요, 여러분 민법 시간은 민법은요 권리의 변동을 다뤄요. 민법 권리가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느냐. 물권법에서는 물권이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느냐. 계약법에서는 계약에서 채권이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느냐. 이 물권 변동을 다루죠.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절차를 다뤄요. 그러면은 민법에서는 물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만 등기가 필요하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등기법에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따른 그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 절차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처분하려면 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등기 절차도 등기법에는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등기하는 이제 또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최초에 하는 등기를요, 보존 등기라고 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서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최초에 이루어지는 등기는 보존 등기니까 보존 등기가 없어도 갑은 소유자지만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는 보존 등기 이제 절차, 보존 등기는 과연 누가 어떻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느냐, 그 절차가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절차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전 등기라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전 등기는 과연 이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는 과연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등기를 신청하는지 등기하는 절차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매매죠, 매매. 그 다음에 을이 사망해버리면 병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을 해요.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병 앞으로 이전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등기 없이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신청하느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어떻습니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등기 절차를 다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보다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그 등기 절차들은 다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보다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되고요. 넓어지게 되고 심화 강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바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 사항들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먼저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래서 민법의 부속 법률이라는 것만 딱 기억하고 계셔도 민법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법이구나. 그래서 민법과 계속 함께 가는구나. 이걸 기억하시면서 자, 352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등기법 총칙에서 나옵니다. 등기. 그러면 등기 의의만 좀 보죠.
등기법의 의의는요, 우리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잠깐 했던 내용인데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법원 산하기관인 등기소에서 하는 거죠. 등기소는 권리 의무를 권리 관계를 권리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산하기관으로 등기소가 있어요. 행정부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등기는 등기소에 공무원이 있겠죠. 그 등기하는 공무원을 우리는 등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등기는 우리들이 가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 산하기관인 등기소에 등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등기관. 그럼 등기관들이 등기부라는 장부에 뭘 기록합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권리변동. 이때 권리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변동 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도 다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까지 다 등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 기록해 놓은 것, 우리는 등기라고 합니다. 근데 등기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등기소의 등기관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만 하고 등기는 얘들이 하는 거예요. 얘들이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요, 개념을 보죠. 등기관은 앞에 등기소라고 붙여도 되겠죠.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되겠죠. 등기관이 등기 기록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등기 기록 대신에 등기부라고 고치세요. 등기부. 가로 열고는 우리가 나중에 합니다.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그러면 등기부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인지 부동산의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개념만 여기 기억하시고 밑에는 등기의 분류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요. 357페이지에 있어요. 이걸 먼저 보죠.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야 등기의 종류며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357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등기소, 등기관이 나오죠. 등기소나 등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지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인문 강의에서는 그냥 등기소는 밑에 있죠. 의의에서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여기 소재지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는 그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무 등기소에서나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동산이 있는 그 등기소에서 하는 거예요. 등기소. 근데 조그만한 그 곳은요, 등기소가 따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등기소가 따로 없으면은 그 법원에서 등기 업무를 합니다. 근데 등기 업무가 굉장히 많으면은 법원에서요, 따로 등기소를요, 따로 빼가지고 또 청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따로 하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등기소를 따로, 등기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법원에서 그냥 처리를 하고. 그래서 업무가 많으면 등기소를 따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소, 그러니까 소재지 등기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주소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소재지에서 한다.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밑으로 와서 등기관이 있죠. 등기관은 밑에 있죠.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등기관이 되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등기소의 등기관이 한 장 넘기시면요, 이제 등기부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다고 했어요. 이제 등기부가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는 등기부. 우리가 지적법은 지적공부 보는 법을 다루고요. 등기법은 등기부 보는 법을 다룬다고 했죠. 결국 이제 등기부가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등기부라고 하면은요, 예전에는요, 등기부가 종이로 돼 있어요. 종이로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요.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 떼달라고 하면 그 복사를 해줬어요. 종이로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출력해서 줘요. 출력해서. 주민등록 등본도 어떻습니까? 전산화가 되기 전까지는 복사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는요, 종이로 돼 있질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크가 있어요. 저장되는 디스크.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 엄청나게 크겠죠. 우리가 컴퓨터 보면 이제 저장 디스크가 있잖아요. 디스크.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크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등기부라고 해요. 등기부. 이 디스크를 우리말로 어떻게 우리 표현할 때요,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해요.
근데 디스크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기억 뭐요?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 저장. 그러니까 엄청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저장해 놓은 엄청나게 큰 디스크가 있는데 이걸 등기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더 이상 종이로 존재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디스크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등기부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제, 전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해 놓은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요. 밑에 등기부 부본 자료가 있는데 그럼 여기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겠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요. 우리는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똑같은 자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합니다. 그럼 등기부 부본 자료를 읽어보죠.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 동그라미 치고요. 보조기억장치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했죠. 등기부,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들. 그러니까 이 보조기억장치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해요. 엄청난 디스크.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우리는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에 대한 자료. 또 100번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자료. 그렇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제 등기 자료, 이것을 특히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등기 기록. 특정 부동산. 그러니까 자, 등기 기록을 보시면요.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특히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 떼와라 라고 하면은요. 이 디스크를 떼오라는 게 아니죠. 뭘 떼오라는 거예요? 등기 기록을 떼오라는 거죠.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 기록 좀 보자고 하는 거죠. 등기부를 보자라는 것은 이 전체를 보자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등기 기록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을 혼동해서 막 사용을 하지만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등기 기록.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등장하는 말이요.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등기 기록. 그래서 우리는 등기 기록을 떼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확히 하려면 등기부를 떼와라 하면 안 되는 거죠. 등기 기록. 자, 그래서 특정 정보에 대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4번에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 있는데요. 등기필 정보는 옆에다가 권리증이라고 써요. 우리가 보통 권리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등기필 정보라고 해요. 내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예전에는 등기필증을 줬어요. 네가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필증을 줬습니다. 근데 등기필증은 여러 이제 종이로 돼 있어요. 여러 종이로 돼 있었는데 근데 등기가 전산화가 되면서 더 이상 등기필증을 주지 않고 등기필 정보를 줘요. 근데 나중에 등기필 정보도 보게 될 텐데 한 장 이렇게 있는데요. 한 장 중에 여기 스티커 붙어 있는 종이가 하나 있어요. 위에 등기 완료 통지서 및 등기필 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티커를 떼면은요, 여기 비밀번호가 50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그 비밀번호, 번호마다 4개씩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버려버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권리증이에요. 권리증.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하면 그 숫자 한 30개 있는 그 카드 하나 주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 할 때 몇 번 앞자리 2개, 몇 번 뒷자리 2개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예금주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예금주. 그러면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의 소유자라는 거,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니까요. 지금은 그냥 등기필 정보는 우리가 보통 권리증이라고 말하는 거. 근데 우리가 법무사를 통해서 보면 거기에 등기필 정보라고 안 돼 있고 권리증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등기필 정보입니다. 이게 권리증이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해 준 정보예요. 그 이제 등기관이 작성해 주는 거죠. 권리증. 이것을 등기필 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밑에는 등기부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은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는 부동산이 됩니다. 토지.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그 정착물로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다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 그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 있는 거죠. 건물. 근데 부동산에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면 임목 등기된 임목들,
아니면 명인방법에서 공시되고 있는 미분리의 과실, 뭐 수목의 집단. 나무가 심어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럼 이게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요. 이런 거는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근데 벌채를 해버리면 움직일 수 있죠. 펄치하면 이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동안에는 서 있다는 거죠. 이게 임목이에요. 서 있는 나무. 심어져서. 이런 건 이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토지의 정착물로는. 그런데 명인방법에서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은 등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명인방법도 여러분 물권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임목법상 임목 등기된 부동산은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으로 보지만은 특별법이에요.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등기니까 그런 건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은 건물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다른 부동산은 다루지 않고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개만 다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만 다르지 다른 부동산 등기는 다루지 않고 토지와 건물만 다룹니다. 그럼 등기부에는요. 이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했죠. 그래서 커다란 디스크가요. 토지 등기부 디스크가 하나 있고 건물 등기부 디스크가 또 하나 있어요. 토지 등기부 디스크, 건물 등기부 디스크. 그래서 두 가지만을 다룹니다. 부동산은. 다 다루는 게 아니고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도 건물만을 다뤄요.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에 가지고 있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둘로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하니까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가 하니까 여기서 4번 보시면 편성해가지고요. 자, 등기 기록을 둘 때 두는 방법입니다. 등기 기록을 둘 때요. 자, 여기에 등기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자료를 둘 때 편성을 할 때 등기부 안에 등기 기록을 편성할 때 소유자별로 등기 기록을 편성할 것인지 등기부를 편성할 때 아니면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편성할지 이것도 이제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방법입니다. 그럼 만약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 X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Y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X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요. 그럼 등기부를 편성을 할 때, 등기 기록을 둘 때 소유자별로 등기 기록을 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등기 기록을 몇 개를 둬요? 하나만 두면 되잖아요. 소유자 한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 기록을 소유자가 두 사람이니까 두 개의 등기 기록을 둬요. 그러니까 등기 기록을 편성을 할 때 소유자별로 등기 기록을 편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편성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경우는 등기 기록을 몇 개를 둔다는 거예요? 두 개를 둔다는 거죠.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게 되면. 소유자별로 등기 기록을 두게 되면 하나만 두게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유자별로 등기 기록을 두게 되면 소유자가 두 사람이니까 두 개를 두는데 부동산별로 등기 기록을 두게 되면 하나만 두면 되는 거죠. 부동산이 하나니까. 그러면 소유자별로 등기 기록을 둘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둘 것인지 어떤 식으로 등기 기록을 두면서 편성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는 방법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라고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는 방법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요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즉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는 방법으로 등기부를 편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물적 편성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있는데 이것은 안 읽을 수도 해요. 이건 집합 건물인데 이거는 지금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예요. 그러면 등기 기록이 어떻습니까? 각 등기 기록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각 등기 기록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인지 이것을 이제 등기 기록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 기록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그러면은 그 등기 기록에는요. 먼저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겠죠.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 이걸 표시란이라고 해요. 부동산을 표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인지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걸 표시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부분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사항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 기록은 크게 표시란과 사항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 기록은. 그러면 이때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요. 우리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다 보니까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이 등기 기록의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을요. 우리는 표제부 이렇게 표현해요. 표제부. 제목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표제부.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엄청나게 많은 권리들이 있어요. 이런 권리들을 뒤집박죽 상란에다 다 기록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권리들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을 해요. 그럼 이때 특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부분, 이 부분을요 갑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을구라고 해요. 그러면은 등기 기록은요 크게는 표시란과 사항란으로 되어 있고 작게는 어떻습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표제부,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이렇게 갑구, 을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밑에 우리 책에서는 등기 기록에 구성해가지고요. 쭉 이렇게 이거 나중에 되니까 오른쪽에 견본이 있어요. 근데 견본이 너무 그냥 축약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 그 등기 기록 견본이 있어요. 앞 페이지에는요. 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토지가 앞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전부증명서니까 등기 기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부가. 그리고 반대편에는 넘기시면 건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 보는 법,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이 어떤 것이 기록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등기 기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도 가상의 등기 기록이에요.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럼 먼저요. 자, 밑에 보시니까 토지 쪽을 보면은요. 토지 해가지고 밑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에 대한 등기 기록이라는 거예요. 토지. 오른쪽에 고유번호가 있는데 고유번호는 몰랐대요. 우리 지적법에서 말하는 고유번호하고는 틀려요. 지적법에서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고유번호를 만드는데 등기법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번호 만드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고유번호를 만드는 방법은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밑에 보죠. 가장 먼저 표제부 해가지고 있죠. 표제부. 그래서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이게 표시란이 되는 거예요. 표시란. 여기를 표시란. 그래서 표제부의 표시란입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요. 표시번호 이렇게 있죠. 2 해가지고 있어요. 그럼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되느냐? 먼저 표시번호가 기록돼요. 그러면 이 표시번호가요. 변경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표시번호를 먼저 보죠. 2 해가지고 오른쪽에 접수 일자가 있죠. 1995년 6월 1일 날 접수가 됐다 해서 접수 일자가 나오죠. 접수 일자. 근데 밑에다가요. 이렇게 씁니다. 접수 일자만 적지 접수 번호는 따로 기록하지를 않는다. 우리가 나중에 갑구 을구를 보다 보면 접수 번호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접수 일자만 있고 번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 이제 표시하는 부분이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부에도 기록된다고 했죠. 이거 여기 나오죠. 소재 지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1. 이것이 바로 소재 지번이 되고 이 토지의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320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오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해가지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등기 원인과 기타 사항을 적는데 세 번째 줄 읽어보시면요. 전산 이기, 이기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우리가요. 표시번호에 1 쓰고 이렇게 돼 있죠. 전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원래 토지의 표시가요. 토지의 표시가 표시번호는요. 표시가 변경되는 과정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 1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인데요. 여기가 원래요. 대였어요. 전이었어요. 전. 지목이 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에서요. 지목이 과수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요. 이걸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밑에다 써요. 표시가 변동되는 과정을 적어놓은 번호다 그래서 이걸 표시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과수원으로 바뀌면 과수원이라고 적습니다. 전이 아니고 과수원이니까 이거 딱 말소 표시라고 해요. 과수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과수원이 다시 지목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뀌다 보면요. 부피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우리는 과거의 지목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잖아요. 현재의 지목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지목이 이제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요. 계속 부피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는 관심이 없어요. 과거는. 현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부피만 넓어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요. 한눈에 지금 알 수 있도록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2일 해가지고 이건 생략해버리고 현재 상태가 되니까요. D라고 적는 거예요.
위에는 알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옮겨 적는다 그래서 이기라고 해요. 옮길 이자에다 기록할 기자여서 옮겨 적는다는 거예요. 그럼 옮겨 적으면 원래 처음부터 이것이 1은 아니었죠. 이건 원래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개가 더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3번이었는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 1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2라는 건 뭐예요? 그 위에 뭐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제 전2.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로 만약에 여기가 과소원이 됐다면, 그러니까 두 번째로 3번 없이 여기가 뒤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뭐라고 적어요? 전3이 아니라 전2 이렇게 적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 다른 게 있었는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려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폐쇄를 해놓는데 폐쇄 등기 기록을 보자 그러면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전에 뭐 했는데 보고 싶다 그럼 이거 보자고 하면 돼요. 근데 볼 필요 없는 사람은 이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이제 갑구를 보죠. 갑구를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소유권. 갑구에는 소유권을 기록한다는 거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럼 밑에는요 순위번호가 나오죠. 여기는 표시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주는 번호다. 그래서 우리는 순위번호로 합니다. 그럼 순위번호 1번은요. 등기부는 보존 등기를 하면서 최초에 개설이 되는 거예요. 최초에. 그러면 1번은 항상 뭐가 되느냐? 보존 등기가 1번이에요. 그런데 보존 등기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최초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최초에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요. 2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합니다. 또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또 이렇게 이전 등기가 돼요. 계속 이렇게 4해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이제 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표시번호라고 하지 않고 이제 순위번호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 4 해가지고 정 앞으로 또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에게서요. 무에게로 또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의 소유자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누가 소유했는지는 알 게 아니죠. 현재의 소유자만 정확히 알아서 내가 사면 될 테니까. 근데 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요. 무 앞으로 또 이전 등기 하니까 계속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도 이기를 옮겨 적습니다. 위에는 생략해버리고. 그럼 무에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이 해가지고요. 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옮겨 적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몇 번이었어요? 4번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요. 이 사람은 원래 전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 위에가 3명이 더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요. 원래 제1번은 항상 보존 등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일 했는데 오른쪽에 등기 목적이 이전 등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순위번호 보니까 전2라고 나왔죠. 그러면 원래 위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보존 등기였겠죠. 보존 등기. 그러니까 항상 1번은 보존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옮겨 적다 보면은 이렇게 전4 해가지고 이전 등기부터 나오기도 해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등기 기록에는요. 갑구에는 먼저 등기 목적이 기록되죠. 목적. 그래서 목적에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이런 걸 적습니다. 이게 목적이죠. 어떤 등기를 목적으로 해야 되냐. 그럼 그 이전 등기는 그 전에 보존 등기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제 이전 등기 두 번째인데 접수는 97년 7월 5일 날 접수됐고요. 밑에 접수 번호가 있어요. 제 2453호 이렇게 접수 번호, 이 접수 번호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기록할 때는요. 접수 번호도 적어요. 접수 번호를 적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뒤에서도 볼 텐데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저당권, A라는 사람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요. B라는 사람은 여기 전세가 들어갑니다. 전세가. 그러면 이런 거는요. 먼저 등기된 사람이 우선되는 거예요. 물권은 먼저 등기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같은 날 등기를 신청했어요. 같은 날. 그러면 우리가 접수 일자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둘 다 7월 5일이라고 해보죠. 시간은 적질 않아요. 몇 시에 접수가 됐는데 시간은 안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 접수가 되면 우리가 우열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우열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적어야 되는데 시간을 적지 않고 뭘 적느냐? 접수 번호를 적는 거예요. 그럼 접수 번호가 빠른 사람이 선순위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권리에 있어서는 날짜가 동일한 날에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는 접수 번호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하고 이 사람 오후에 했으면 오전에 한 사람이 접수 번호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접수 번호. 그러니까 표제부에는요. 이런 걸 적을 필요가 없어요. 권리의 우열을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갑부나 을부에는 누가 빨랐느냐, 권리가 누가 우선되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위번호를 통해서 원래 정해지지만은 같은 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접수번호를 가지고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등기 원인 해가지고요. 1997년 7월 3일 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됐기로 했다는 거예요. 등기 원인을 적죠.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오른쪽에 이제 권리자 있죠. 권리자. 권리자는 소유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주민번호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 사람의 주소가 나와요. 성남구, 분당구, 정자로 여기 사는 사람이다. 주민번호가 주소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소유권을 이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 쓰는 거죠. 이 해가지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이 등기는 언제 접수가 되느냐? 2002년 11월 15일 날 접수가 되고 접수번호는 33,451호고요. 이것도 매매가 있었네요. 그 매매는 11월 15일 날 이루어진 매매예요. 매매하자마자 등기를 접수시켜버렸네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는 누구냐? 오른쪽에 소유자 나오죠. 전우치라는 사람이다. 새로운 소유자를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3번 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해서 2012년, 10년 있다 팔았네요. 11월 23일 날, 3일 날 접수가 됐고 접수번호는 3757호고 이전되는 원인도 2012년 11월 10일 날 했었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했다. 만약에 증여였으면 여기다 증여라고 적는 거죠. 증여. 그래서 이전했고 새로운 소유자는 지금 이몽룡이에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몽룡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소유에. 자, 근데 여기는 을구가 없네요. 을구가. 을구가 없다는 것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아무도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깨끗한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적도 없어요. 빌려본 적도 없다. 저당권이 설정된 적도 없고 전세권이 설정된 적도 없어요. 뭐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을구를 만들진 않아요. 나중에 을구를 기록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이제 을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떼봤더니요. 갑구까지만 나오고 을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가장 깨끗한 부동산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담보 한번 잡혀본 적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에요.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건물 등기로 있어요. 자, 건물 등기로 보죠. 자, 건물 해가지고 이것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에 있는 이제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입니다. 자, 이게 표제부를 보죠. 여기는 표시번호가 1이에요. 그럼 이것은 전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거였다는 거죠. 이거. 이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어요. 이 모습이. 그렇죠. 1로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면 접수는요. 2010년 8월 13일 날 접수가 됐어요. 접수 번호 같은 걸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표제부 같은 경우는 권리의 순위하고 상관없으니까. 소재 지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에 있는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에 표시할 때는요. 소재 지번 이외에 지목, 면적을 적지만은 여기 지목이라는 게 없죠. 건물이니까. 그래서 대신에 건물의 종류나 그 다음에 뭐 구조 또는 면적 이런 것들을요. 건물 내역이라는 단에다가 한꺼번에 적습니다. 이건 건물을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서초구 671번지에 있는 건물로서 오른쪽에 건물 내역으로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가진 2층 근린생활시설이다. 종류와 구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층인데 1층은 200제곱미터고 2층은 200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면적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 이건 건축물 대장 보고 옮겨 적었겠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이제 기타 사항이 있는데 뭐 거기 쓸 내용이 없으니까 적어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표시가 변경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해가지고 또 변경된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구가 나오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자 보면 순위번호. 자 1번은 여기는 전 뭐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등기의 1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접수해가지고 8월 13일 날 접수가 돼서요. 자 접수번호는 이제 16,774호가 되겠죠. 자,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소유권을 보존만 하는 것이니까 따로 등기 원인을 기재하지는 않아요. 등기 원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기시면은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다 등기 원인이 있죠. 매매냐, 뭐냐 적는데, 보존 등기는 그냥 보존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존 등기 절차 시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냐? 오른쪽 보시니까 놀부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번호는 그 사업 뭐예요? 부동산 등록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걸 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는 사무소 주소지가 되겠죠. 사무소 소재지. 그러니까 사람은 주소를 적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소 소재지를 적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을구가 있네요. 그러니까 갑구에서도 여기는 최초의 소유자가 한 번도 처분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이제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듣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최초의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밑에는 이제 을구가 나옵니다. 여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이제 기록한다는 거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기록갈상이니까 기록합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1번이니까 이 사람이 첫 받들어 가장 먼저게 을구에 기록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순위번호 1 해가지고 권리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구별을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해당 부분에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할 텐데 돈 5억을 빌리면서요. 담보로 제공했어요. 은행에. 그럼 이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딱 5억 원으로 정해진 금액을 그러면 1년 있다 갚기로 하면요. 1년 있다 5억을 갚는 것이죠. 물론 이자도 갚아야 되겠죠. 이런 건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돈을 은행에서 빌리면서 5억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5억 범위 내에서 뺏었었다 갚았다 뺏었다 갚았다 하는 거죠. 근데 얼마를 뺏었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5억 원을 빌리게 되면 이건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요. 이건 근저당권이라고 해요. 근저당권. 그래서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 근저당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는 다 근저당권이에요. 자,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등기 목적은. 그 다음에 접수는 8월 25일 날 접수 번호가 있죠. 갑구에 기록되는 사항하고 을구에 기록되는 사항은 동일해요. 같은 권리니까. 위에 보니까 제목들이 다 동일하죠. 등기 원인은 2010년 8월 23일 날 설정계약. 그 설정계약은 저당권 설정계약을 말합니다. 근저당권. 그 설정계약에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채권자 및 기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인데요. 채권 최고액. 여기서 채권 최고액이 마이너스 한도액이 되겠죠. 채권액이라고 적지 않고 마이너스 한도액을 적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 뺏었었다가 갚았다, 뺏었다, 갚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금액을 적어요. 채권 최고액. 마이너스 한도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억이죠. 1억. 그러면 채무자는 누구냐? 돈 빌린 사람을 썼습니다. 소유자가 놀부지축회사 해가지고 채무자가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놀부지축회사가 자기가 돈을 빌리면서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죠. 놀부지축회사고.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 누구냐? 근저당권자. 변학도라는 사람이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가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당권은요. 금융회사들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일반인들은 저당권 설정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당권자,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는 곳은 다 은행이죠. 금융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들은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나온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는 기록되는 사항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표제부는 좀 다르죠.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고. 자, 등기 기록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 어떻게 읽는지만 보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기록되는 사항들 의미들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대충 알았죠.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여기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랬죠. 또 우리가 설명을 그냥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는요. 나중에 해당 부분이 나올 때 이것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가 있으니까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들을 설명을 할 때 또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았고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책에서 나머지 내용, 3장의 나머지 내용은요. 지금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등기관, 또 등기소, 등기관은 간단한 것이고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구체적으로는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요 정도. 그래서 등기 기록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읽을 줄만 알면 되는 거죠. 이 지금은.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내용들 이어가도록 할게요.